존스 부부가 운영하는 장원 농장. 그 농장에는 메이저 영감이라 불리는 늙은 수태지가 있죠. 야심 있는 나폴레옹, 리더십 강한 스노볼, 달변가 스큘러, 참을성 많고 강인한 농장의 큰 재산이죠. 복서, 부지런한 클로버, 시니컬한 당나귀 벤자민, 늙은 염소 뮤리엘,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있죠. 모지스라는 까마귀도 한 마리 있어요. 이 아이는 존스 부부 집에 살고 있죠. 술에 취한 존스가 집으로 들어가자 메이저 영감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무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죠? 우리는 비참하고 고생만 하는 짧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 노동을 강요당하죠. 우리가 쓸모없어지면 바로 그 순간 잔인하게 도살됩니다. 어떤 동물도 한 살 이상이 되면 행복이나 여가를 알지 못하죠. 어떠한 동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두 노예처럼 살고 있죠.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인간은 동물에게 일을 시키고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주죠. 나머지는 모두 자기 몫으로 챙겨버리죠. 우리 노동으로 땅을 경작하고 우리 똥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 헐벗은 가죽 외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동물들은 투쟁해야 합니다. 철저한 동지애를 가져야 하죠. 모든 인간은 적이요. 모든 동물은 동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서 어젯밤 꿈에서 들었다던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장원농장의 동물들은 모두 노래를 합창합니다. 동물들의 소리를 들은 존스 씨가 총을 가지고 나오죠. 동물들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며칠 후 메이저 영감은 긴 여생을 마감합니다. 존스는 어쩌고 있죠? 큰 소송에 패하고 술에 취해서 살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잊고 있죠. 배고픔에 몇 줄을 굶주린 동물들은 식품 창고로 쳐들어갑니다. 술 취해 뛰어나온 존스 부부에게 뛰어들죠. 놀란 존스 부부와 일꾼들은 옷가지만 챙겨서 도망가죠. 생각보다 빠르게 동물 혁명이 일어나죠. 장원농장의 돼지 3인방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농장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꾸죠. 메이저 영감의 뜻을 받아 동물주의라는 계명을 벽에 쓰죠. 평등한 동물공화국 건설에 노력합니다. 화려한 연설로 지지를 받는 스노볼, 이상주의자 스노볼은 동물위원회를 조직하죠. 암탉을 위해 달걀 생산위원회, 암소를 위해 깨끗한 꼬리연맹, 쥐 토끼를 위해서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양을 위해서는 더 하얀 털 생산운동을 조직하죠. 그 외에도 읽기와 쓰기를 위한 학급도 만들죠. 말주변 없는 나폴레옹은 집회에 동물들을 모으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달변가 스킬러가 나폴레옹의 의견을 대변해 주죠. 스노볼의 여타 동물 교육은 대체로 실패를 거듭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죠. 풍차 건설도 주장하죠. 동물들의 노동시간도 줄이고 외양간에 난방도 하고 불을 밝혀서 삶을 윤택하자 그런 거죠. 나폴레옹도 풍차 건설이 싫은 건 아니지만 너무 설쳐대는 스노볼이 꼴사납죠. 둘은 사사건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쳤던 존스가 옆 농장주들에게 총을 빌리죠. 자신의 농장을 다시 찾으러 오죠. 용감한 동물들은 최선을 다해서 존스 일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날을 외양간 전투라 명하죠. 복서와 스노볼, 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양에게 훈장도 수여하죠. 외양간 전투로 동물들은 동지애를 느끼죠. 하지만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대립은 계속되죠. 풍차 건설은 많은 동물들의 노동이 필요하죠. 스노볼은 주 3일 근무를 공약하고 나폴레옹은 배불리 여물을 약속하죠. 동물들은 주 3일 근무파와 배불리 여물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주 3파와 여물파는 다수결로 결정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회의장에 갑자기 강아지 9마리가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의 영재반 교육생들이죠. 스노볼을 공격합니다. 도망가죠. 동물들은 놀라서 해산했죠. 나폴레옹의 대변인 스킬러가 동물들에게 말하죠.
스노볼은 존스의 첩자였다고, 둘이 몰래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했다고, 풍차 계획도 나폴레옹 건데 가로챈 거라고. 동물들은 의아해하죠. 스킬러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동물은 나오라고 하죠. 증거인 이 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글을 아는 건 냉소주의자 벤자민, 한두 자 아는 늙은 염소, 나머지는 기응이응 겨우 읽고 있죠. 그를 깨우친 건 노동을 하지 않는 돼지와 개들 뿐이죠. 동물들은 논밭도 갈고 풍차 건설에도 힘쓰죠. 하지만 점심시간이면 모여서 이야기하죠. 이상하지 않니?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 때 존스에게 총도 맞았어. 스노볼이 정말 존스 편일까? 몇몇 돼지와 닭들은 의심을 품죠. 복서도 말하죠. 그러게 스노볼은 나랑 같이 훈장도 받았는데. 엿듣고 있던 스킬러가 나타나서 그때 스노볼이 총 맞은 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리고 덧붙이죠. 너희들 존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동물들은 몸소리를 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복서는 오직 두 가지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겠어.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고. 자신을 30분 더 빨리 깨워달라고 수탉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다음번 일요 집회. 돼지들과 닭들이 줄줄이 밧줄에 묶여 잡혀오죠. 그들은 모두 스노볼의 첩자였다고 자백하고 처형당합니다. 주산파는 모두 숙청되죠. 더 이상 일요 집회도 없죠. 풍차 건설은 계속되고 목재들이 많아지죠. 나폴레옹은 잉여 목재를 팔고 싶죠. 이웃의 농장주 프레드릭, 교활한 놈이죠. 그리고 대농장주 필킹턴. 두 놈을 저울질하죠. 결국 나폴레옹은 교활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프레드릭에게 목재를 팔죠. 필킹턴은 빡치죠. 나폴레옹은 사기당할까 두려워서 프레드릭에게 노스표 올캐시를 요구하죠. 목재는 프레드릭에게 옮겨가고 나폴레옹은 돈가방을 들고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위조 지폐죠. 황당해진 나폴레옹은 필킹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쌤통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보니 동물 계명은 뭔가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그를 모르는 동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죠. 마침내 복서가 입을 엽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러한 일이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아는 한 해결책은? 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지금부터 나는 아침에 1시간 더 빨리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죠. 채석장으로 돌아간 복서는 풍차 건설에 몰두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의 뒤를 따르죠. 그러던 어느 날 복서가 과로로 쓰러지죠. 돼지들은 앰뷸런스를 불러요. 앰뷸런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프레드 시먼스, 말 도살업, 가중 매매. 3일 후 복서는 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병원에서 죽었다고 스킬러가 발표합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죠. 스킬러는 복서의 마지막 유언을 동물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슬픔은 풍차가 완성되는 것을 못 본 것이라며. 동무들 전진합시다. 혁명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동물농장이여 영원하라. 나폴레옹 동무 만수무강하소서. 라고 하면서 운명했다고 하죠. 추모회가 있던 저녁 위스키를 실은 마차가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 몇 년이 흐르죠. 혁명 시절 옛 동무들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은퇴 후 주겠다던 목조지는 없죠. 농장에는 새 동물들이 들어오죠. 어느 날 농장 저택에 폭스우드 농장주 필킹턴 씨가 초대됩니다. 그는 돼지들과 건배 제의를 하죠. 나는 오늘 지금까지 불신을 모두 버렸소. 동물농장이 다른 지역의 어떤 동물들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 더 적게 먹는다는 것을 목격했소. 여러분에게 다루어야 할 하급 동물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층민이 있죠. 나는 당신들의 모든 방식을 우리 농장에 빠르게 주입할 것이요. 자, 여러분, 동물농장을 위하여. 나폴레옹이 답사하죠. 여러분 잔을 다시 채우시죠. 오늘 중대 발표를 하나 더 할 거요. 나는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은 폐지하기로 했소. 오늘부터 이 농장은 옛 이름 장원농장으로 불릴 것이요. 장원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앞발을 들어 올려 두 발로 선 돼지들이 건배를 하죠.
밖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동물들은 누가 사람인지 누가 돼지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농장의 간추린 풀스토리예요. 이 소설은 완벽한 정치 풍자 소설이지만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읽어도 이솝우화처럼 재미가 있어요. 동물농장은 옛 소련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소설이죠. 옛 소련은 분리 독립해서 지금은 15개의 나라가 되었죠. 죽은 메이저 영감은 마르크스를, 또 일부는 레닌을 의미하고 나폴레옹은 독재자 스탈린, 스노볼은 이론가이자 혁명가 트로츠키, 스킬러는 독재 정부를 옹호했던 언론이죠. 프라우다를 부분적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선은 민중이자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말하겠죠. 존스 부부는 러시아 혁명을 맞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상징하고 또 집에서 키우는 까마귀는 라스푸틴을 상징한다고들 하죠. 라스푸틴은 사이비 교주 같죠. 니콜라이 2세 아들 황태자가 혈유병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라 황후는 혈우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죠. 라스푸틴의 기도요법으로 황태자가 좀 좋아졌죠. 그 후로 황후는 라스푸틴에게 노란하고 의지를 하죠. 그걸 보다 못한 세력들이 그를 독살하려고 했는데 쉽게 안 죽죠. 한국에서 박근혜 최태민 스캔들로 비유되기도 했었죠. 프레드릭은 히틀러죠. 필킹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또 영국의 처칠 수상이기도 하고요. 폭스우드 농장은 미국과 영국 또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상징하죠.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실제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동물혁명은 피해 일요일, 농민운동, 또 존스가 패하는 소송은 러일 전쟁을, 외양간 전투는 러시아 내전을, 풍차건설은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의미하죠. 위조지폐 사건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암시하겠죠. 필킹턴 초대는 2차 대전 중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테헤란 회담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 볼거리가 많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조지 오웰이죠. 20세기 영문학에서 정치적 글쓰기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조지 오웰의 아버지는 대영제국 식민지 관료였죠. 인도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1903년 인도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명문 이튼 스쿨을 졸업하죠. 하지만 결국 이튼 출신 행로를 따르지 못하죠. 졸업 후 버마, 우리가 미얀마라고 부르죠. 버마로 건너가서 인도 제국주의 경찰로 일하죠. 당시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 영역에 속한 지역이었죠. 버마에서의 생활로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빈민가에서 생활하기도 하죠.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스페인 내전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는 한때 민주적 사회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낙관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알게 되고 비판하게 되죠. 이러한 조지 오웰의 인생 행로는 사회 비판적 정치 소설을 쓰는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1945년 출간된 이 소설 동물농장과 또 그의 마지막 소설이자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죠. 1948년에 쓴 1984가 대표작이죠. 결국 1950년 47살의 나이로 폐결핵으로 고달픈 인생을 마감하는데요. 전 조지 오웰이 쓴 책 대부분을 읽은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의 정치 소설에는 본인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꼭 등장을 하는데요. 동물농장에서 냉소주의적 지식동물이죠. 벤자민이 있고요. 1984에는 주인공 남자가 되겠죠. 체제의 의심을 품지만 나서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는 인물로 묘사되죠. 또 버마 시절이라는 책 주인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식인이죠.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조지 오웰의 글을 보면 부조리한 사회에 온몸으로 괴로워하는 흔적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참 힘들게 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통받는 지식인으로 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비관하죠. 어쩌면 좀 쉽게 순응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삶을 사회 비판적 글을 쓰면서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와이프도 있는데. 하찮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지 오웰의 이런 투쟁적 글을 통해서 반세기가 넘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는 얼핏 이미 흘러간 과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죠.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줄긋기로 만들어 놓은 국가들에서 아직도 개발 독재와 또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있죠. 그 대표적인 줄긋기 실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위에도 그려져 있죠. 동물농장이 등장하죠. 열심히 일하지만 우매한 복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고 정치의 피지배자가 아니라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줄거리 말고도 문장 하나하나가 재미도 있고 에피소드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라 꼭 일독을 추천드려요. 동물농장 읽으시고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한 스토리 세계사 책도 함께 추천드려요.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권이 제국주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개척 시대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이 어떻게 20년간 세계를 땅 따먹게 했는지, 그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적 공경 속에 있는지까지 서술되어 있어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 쉽고 또 보통 세계사 속에서 한국이 아주 조금 언급이 되죠. 네, 이 책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저술을 해서 당대의 한국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또 제국주의 시대의 피지배국 입장에서 쓰여져서 객관적이고 또 비판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동물농장과 더불어서 러시아 혁명이나 러시아 역사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큐를 좋아하는데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6부작으로 만든 피해 제국 러시아라는 다큐가 있어요. 간추렸지만 볼만한 다큐고요. 또 MBC 스페셜 러시아 혁명 5부작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조금 오래돼서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북한으로 막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가 한반도에 접해 있는 국가죠. 한국사와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물농장이 흥미로워서 또 러시아 당시 시대가 궁금하시다면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 읽어보셔도 당시 시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